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해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영상을 좀 제공을 해줄 테니까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업 시간에 굳이 이거를 다 풀지 않은 이유는 또 학생들마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걸 좀 전체 수업 시간에 쓰는 게 조금은 시간이 아깝고 사실 이게 이제 뭐 평가원까지의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히 좀 분석을 잘 해줘야 되긴 하겠죠. 어떤 관점에서냐면 이제 본인이 오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정도는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걸 뭐 또 지문을 굉장히 막 샅샅이 다 분석하고 이걸 이해하고 이 정도로 요구하는 건 사실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틀린 거에 대해서 내가 짚어보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그 다음이라는 건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죠. 절대 그러진 않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유사한 선택지의 패턴 혹은 유사한 문법 개념.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뭘 틀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봐야겠죠. 자, 선택 과목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언어와 매체부터 들어가 볼게요. 공평하게 언매, 화작 모두 다 풀어줄 거예요. 자, 일단은 35번 봅시다. 이거는 친구들이 좀 오답이 많이 나왔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지문이 나와 있죠. 요즘에 이제 그런 모의고사에서는 지문을 안 읽으면은 조금 풀기가 어려울 정도의 개념도 내고 있는 건 사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닌 게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품사편에서 배우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 5번에 건너, 서 이것도요. 음운 변동에서 동음 탈락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게 이걸 안 읽으면 못 풀어요?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개념에 들어는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추가된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문법은 다 정리가 돼 있죠. 근데 모든 한글 맞춤법 조항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한글 맞춤법 또한 문법이 많이 활용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문을 다 읽고 내려오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쌤 같으면은 선택지를 읽고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매다라는 말에 어가 결합된 형태인 매어의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 지문을 올라가서 과연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일단 매다라는 말은 매로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어간 끝모음 에에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니까 여기 보면은 매다의 어가 되어 매어가 된 경우 준말인 매도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보고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는요. 나아의 경우 시옷이 불규칙적으로 탈락되므로 그쵸? 이걸 우리가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시옷 불규칙 활용 정리를 해놓고요. 이 불규칙 활용 파트는 쌤이 뭐라고 했냐? 수의적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수의적이라는 말이 우리 국어 문법에서 무슨 말이냐? 랜덤이라는 말이 됐죠. 불규칙 활용은 레알로 불규칙한 랜덤이어서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이 조금 잘 정리가 돼야 되는 파트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는 탈락됨으로 나로만 적고 나로 적으면 한글 맞춤법이 어긋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것도 위에 올라오면 다 나와 있어요. 자, 3번 보세요. 페다는 자, 세 번째 케이스네요. 어간에 어가 결합될 경우 페다의 애가 모음이 줄어든 형태이므로라고 되어 있죠. 아, 무슨 말인지 봤더니 자, 위로 올라와서 여기네요. 차 이의 모음이 줄어든 체의 경우 체어라고 또다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페다는요. 땅이 파, 이, 다의 준말인 거죠. 이미 파이에서 패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패 플러스 어를 넣어서 이걸 또 패로 줄인다 그런다면 어디까지가 어간의 이게 축약형이었는지 준말이었는지 혹은 어간과 어미의 조합이었는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지만 그 패에 어가 결합한 경우는 패어라고 적어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왜요? 이 패 자체가 파, 이의 준말이니까 거기다 어를 넣으면은 양쪽 다 공평하게 넣어줘야겠죠. 얘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배 얻다의 경우 준말의 형태인 배 따로 적음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올려보면요. 자, 처음에 나와 있죠? 똑같네요. 그쵸? 우리 1번하고 어간 끝 모음 에 어시 줄어들 때는 준대로 적는 거 다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때는 반드시 준대로 적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답이 일단 4번이 되겠네요. 왜요? 준말도 되고 준말로 안 적어도 되는 케이스였으니까. 자, 5번은요. 건너서와 서어의 경우 어로 끝난 어간에 어가 어울리므로 본말로 적음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다. 맞는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의문 변동에서 동음 단락이라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로 끝나는 게 아로 붙을 때, 어로 끝나는 게 어로 붙을 때는 같은 게 2번 반복되니까 하나는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개념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6번을 왔더니요. 자, 첫 번째 일단 순서도가 나오고 있는데 모음이 줄어들고 남은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은 거냐 아니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남은 자음을 받침으로 넣지 않은 케이스는 왜다밖에 없죠. 그럼 일단 니은은 바로 탈락이니까 니은이 들어있는 애들은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기역 디귿 리을이 넘어왔겠죠. 예. 왜요? 거두다에서 걷다가 됐고 서투르다에서 서툴다가 됐고 머무르다에서 머물다가 됐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 자음이 받침에 들어갔고 이 자음이 받침에 들어갔고의 케이스에 다 부합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뭔가 봤더니 어시 결합된 형태의 활용령이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냐라는 거 물어봐요. 자, 여기 보세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준말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것도 보기에 우리가 다 나와 있었죠. 자, 여기 보면요. 여기 있죠? 예컨대 서두르다의 준말 서둘다는 자음어미와 결합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죠.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활용령 서둘어, 서둘었다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우리 모의고사 기출에도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문법 기출 책에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도 애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되게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출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정도 개념 이제 알아놓으면 좋기도 하겠다. 그쵸? 자, 보면요. 모음 어와 어시 결합할 때 리을로 끝나는 것들은 안 되는 게 지금 보이죠? 여기 보이죠? 리을로 끝나는 애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표준어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리을로 끝나는 받침을 찾아봤더니 디귿과 리을이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높임법이에요. 여러분 높임법은요. 일단 세 가지가 있는 거 알죠?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요. 각각 무엇으로 실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높임법이 안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친구들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용어를 많이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일단 1번 기억 볼게요. 기억에서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죠. 객체 높임법. 자, 그것을 위해 조사와 특수 어휘가 사용된다. 한번 볼까요? 자, 조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할머니께. 그리고 특수 어휘 어디 있어요? 여쭙다. 있네요.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다. 바로 맞았죠. 자, 2번 볼까? 디귿에서는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이런 걸 우리가 주체 높임법이라고 해요. 자, 그것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형님은 먼저 주무십시오. 여기에 지금 주체 높임법이 들어있죠. 마시다 여기도 들어있네요. 일단 선어말 어미는 있는데요. 조사가 없죠. 만약에 조사를 넣어서 높이려고 했으면 형님께서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으니까 2번은 탈락이죠. 3번 기억은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지 않죠. 여기는 할머니라는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4번은 니은과 디귿에서는 모두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 이걸 우리가 상대 높임법이라고 해요. 자, 니은과 디귿에 모두 상대 높임법이 있긴 있네요. 조사와 종결어미, 애초에 상대 높임법은 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은 볼 필요도 없이 탈락인 거죠. 5번은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는 모두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분 기억에서 이미 탈락했죠. 기억은 부사어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네요. 정답은 1번. 자, 38번은요. 여러분 의문 변동이죠. 그리고 의문 변동은 절대 출제에서 빠지지 않는 파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쌤 문법 교재를 보면요.
문법 교재에 기출이 있는데 그 기출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의문 변동 파트예요. 그 말인즉슨 이제껏 역대 기출 문제에서 의문 변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도를 따지자면 문법의 여러 파트에서 의문 변동은 단연 1순위 정도의 랭크가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의문의 개수가 변하지 않은 의문 변동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교체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의문 변동이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와 둘째 음정의 초성 위치에서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자, 볼까요, 여러분? 옷고름은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왼쪽에서부터 우리 한번 차례차례 가볼까요? 일단 받침 자리에 시옷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디귿으로 바뀌어야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근데 디귿이 오고 나니까 뒤에 기역이 된 소리가 소리날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침 자리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번 일어났고요. 음끝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초성 자리에서 된 소리 대기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맞는 말이죠. 자,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색연필 이것도 한번 과정 적어볼게요. 자, 색연필 봤더니 앞말에 받침 있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복합어이죠. 색 플러스 연필. 그랬을 때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 야여, 요유로 시작하면 니은을 첨가하죠. 니은을 첨가하고 났더니 파열음인 기역이 비음인 니은을 만나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죠. 이걸 우리가 비음화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첨가된 자음으로 인해 맞죠? 니은이 첨가됐죠? 좋은 방법이 변하는 음운 변동. 이게 바로 비음화인 거죠. 왜요? 자, 보니까요. 색연필의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이 기역은 파열음이었죠. 좋은 방법이 터지는 소리였고요. 이응은 콧소리인 비음이에요. 바뀌었네요. 동그라미. 여러분 음운 변동은 원래 개념이 많아요. 지금 쌤이 하고 있는 말이 뭔지 모른다면은 개념을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세 번째 꽃망울 볼까요? 자, 여러분 꽃망울도 맨 앞에 치읓은 우리 끝소리에서 소리 날 수 없으니까 디귿으로 바뀌겠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바뀌고 났더니 파열음인 디귿이 비음인 미음을 만나서 비음이 되겠네요. 그래서 꽃망울로 최종적으로 바뀌겠네요. 자, 첫째 음절의 종성 위치에서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맞죠? 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디귿으로 바뀌고 났더니 두 번째 비음에 의해서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맞는 말. 4번 봅시다. 벽난로예요. 자, 벽난로도 여기서 적어볼게요. 벽난로도 보면요. 자, 보니까 기역, 파열음인 기역이 비음인 니은을 만나서 비음인 이응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받침에 있는 니은이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을 만나서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네. 그래서 두 번 바뀌겠다. 자, 둘째 음절의 초성 위치에서 자, 여러분 둘째 음절의 초성은 니은 자리죠? 음운 변동이 일어난 뒤에 틀렸죠. 둘째 음절의 초성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럼 봐봐. 정말 단순해요. 이거 비교만 하면 되죠. 자, 여기 둘째 음절의 초성은 니은인데 바뀐 후에도 여전히 니은이에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잖아요. 정답은 4번. 사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음운 변동. 자, 5번도 한번 해볼게요. 훌,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니까 일단 이 이응은 초성의 빈자리죠. 여러분 초성 자리에 있는 이응은 빈자리니까 받침이 하나 넘어가겠다. 그랬더니 t가 티읕이 이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구개음화죠. 근데 구개음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질 형태소인 티읕이 형식 형태소인 이를 만나야 돼. 봤더니 이 이는요 접사예요. 접사는 형식 형태소가 맞죠. 훌다의 티읕은 실질 형태소가 맞죠. 그 말인즉슨 구개음화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벼훌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변한 음 변동 일어났죠. 뭐요? 구개음화가 일어났죠. 자, 구개음화는요. 지금 티읕이 치읓이 됐는데요. 티읕은 우리가 이게 윗잇몸 소리이면서 파열음이죠. 근데 치읓은 센 입천장 소리이면서 파찰음이죠. 그러니까 둘 다 바뀌는 게 맞죠.
자, 쌤이 이렇게 말하는데 엥? 이게 파차름이야? 라고 하면은 꼭 개념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의문 변동은 암기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친구들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자, 39번 중세국어 왔죠. 그럼 쫄지 마세요. 이것도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자, 1번 태자하고 시옷 그리고 중생하고 의가 되어 있는데요. 체언이 무정명사냐 유정명사냐에 따라 관용격 조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태자도요 사람이고요. 중생도 사람이죠. 그럼 얘는 무정명사냐 유정명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는 높임에 따라 바뀐 거예요. 높임에 따라. 그래서 태자는 높은 사람이니까 시옷을 썼고요. 중생은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를 쓴 거예요. 그럼 무정명사랑 유정명사는 뭐냐? 유정명사는 약간 인간처럼 뭔가 이렇게 좀 생명력, 감정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고요. 무정명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태자와 중생은 모두 유정명사니까 땡입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볼게요.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부사투사의 형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발음이 마지막 음운이 티읕이니까 이거는 자음인 거죠. 자, 그다음 독이 여기도 보면요. 마지막 음운이 기역이니까 자음으로 끝났어요.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얘네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바뀐 거죠. 즉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지금 조사가 선택됐다라는 거 보여요. 자, 곁은요.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 음성 모음인 의가 온 거고요. 복은요. 오라는 양성 모음이니까 그 당시에 양성 모음이었던 아래야 의가 온 거예요. 이걸 아래야 의라고 해요. 자, 3번 볼게요. 자, 마음을 뜨드는요. 체언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아니죠. 왜요? 얘도 기본형이 자음, 얘도 기본형이 자음이니까 둘 다 자음이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요. 얘 역시도 모음에 따라 결정이 된 거죠. 앞말의 마음이 양성모음이니까 양성모음인 을을 쓴 거고요. 앞말의 뜻이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인 을을 쓴 거예요. 자, 4번 볼게요. 체언의 모음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 주격조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얘는요. 바로 끝났으니까 모음으로 끝났고요. 앞말에 얘는 바람으로 끝났으니까 잠으로 끝났죠. 이번에는 모음의 문제가 아니라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였으니까 4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이죠. 자,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 맞죠? 왜요? 아래야는 양성이니까 양성 애를 썼고요. 자, 앞은요. 그릇은 음성이니까 음성 애를 썼어요. 정답은 5번. 여러분 중세국어 쫄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대신에 음성모음, 양성모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양성모음은 오, 아래아가 있었고요. 음성모음은 우, 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파생되는 아이는 아가 들어있으니까 양성이고요. 오아는 오도 있고 아도 있으니까 양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이는 어가 들어있으니까 음성이고요. 그리고 원은 우어가 있으니까 음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하면 돼요. 야이는 양성이고 여인은 음성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개념은 꼭 알아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체온 끝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이것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앞말에 받침이 있냐 받침이 없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가 끝났고요. 매체입니다. 여러분, 매체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더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겠죠. 자, 40번은요. 기역부터 미음까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럼 쌤이 늘 말하죠. 매체는요. 화작하고 비슷한 거예요. 매체는 화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선택지 보고 바로 지문으로 꽂으세요. 자, 기억 보세요. 글자의 크기와 글꼴을 달리하여 방송에서 다른 중심화제를 부각한다. 자, 기억 봤더니 달랐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 자, 니은 전문가의 발언에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지 볼까요? 자, 니은 여기 있는데요. 비판적 의견이 없네요. 정답은 2번. 비판은 없고 그냥 댓글만 있죠? 자, 3번 볼까요? 디귿, 방송에서 다룬 내용과 관련 있는 영상을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디귿 봤더니 영상 플레이 버튼 보이네요. 우리 이런 거 익숙하죠? 자, 4번. 방송 중 언급된 블로그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블로그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나요?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더보기 누르면은 가능하겠다. 자, 5번. 방송에서 송출되는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대. 오, 자막 있죠?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딱 보자마자 비판 없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쌤은 지금 문제 풀이해주는 거니까 끝까지 본 거예요. 자, 41번에 봤더니
시청자들이 올린 댓글이래. 이거 여러분 화장하고 되게 비슷하죠? 청중의 반응으로 유사한 거. 이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 쌤이 늘 말했다시피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꽂는 거예요. 시청자 1은요. 쇼트폼에 대한 설문의 출처도 제시되지 않았고 내용도 확실한지 의문이래. 비판적이네. 쇼트폼에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서 아쉽대요. 아예 여러모로 비판하고 있네요. 자, 바로 내려오세요. 시청자 1은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 안 했죠. 그럼 바로 탈락. 시청자 1은요.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탈락 맞네요. 자, 1과 달리니까 이제 1은 끝났다. 자, 2 볼게요. 쇼트폼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필요한 내용 얻을 수 있어서 좋았대요. 유익한 점. 하지만 유의할 점은 다루지 않아서 아쉽대요. 이건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했네. 자, 시청자 2는요.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2는 여러분 아쉽다고 했으니까 정보의 충분성에 부정적 판단 맞죠? 그럼 1은요? 1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달리가 아니라 둘 다니까 탈락이네. 자, 2와 달리라고 돼 있어서 3까지 읽어야겠다. 비판의식 없이 쇼트폼을 소비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같아요. 유익하다. 즐긴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때 유의할 점 알려줄 때 의미 있었다. 얘 완전 긍정적이네. 4번 볼게요. 3은요. 방송에 제시된 정보의 유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1은요. 1은 긍정적 평가가 하나도 없었죠. 그럼 달리도 맞는 말이니까 정답은 4번. 됐죠? 자, 이건 여러분 그 화법에 있는 화작에 있는 그 청중의 반응 문제랑 똑같아요. 지문을 읽지 않고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시청자 반응 보고 바로 선택지로 꽂는 거예요. 다음에도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내려오세요. 자, 42번 또 A부터 E까지 되어 있네요. 땡큐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1번 부정 표현을 활용해 쇼트폼 재생 시간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자, 그럼 A 볼까요? 자, 부정 표현 여기 있죠. 않는. 길어도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데요. 맞네요. 2번. 진행상을 활용해 조회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 B 볼까요? 자,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뭐고 있다. 진행상 맞죠? 자, 그리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언급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대등적 연결 어미를 연속적으로 활용해서 인기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대요. 자, C 볼까요? 짧고 재미있고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맞습니다. 4번, 설명 의문문을 활용해서 요구하고 있다. 자,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설명 의문 맞죠? 4번도 맞는 말. 정답은 5번이죠. 자, 일단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가 없어요. 뭐냐면 고가 간접 인용이에요. 밥 먹었냐고 물었다. 이런 게 간접 인용의 조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도 여기서 의문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 봤더니 이 개념이 또 오랜만에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의문문의 종류에는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판정 의문문이 있고요. 2번째는 설명 의문문이 있어요. 3번째는 수사 의문문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판정 의문문은 뭐냐면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이 나오는 게 판정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라고 답을 하겠죠. 설명 의문문은요. 의문사를 포함해서요. 서술형으로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밥을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의문사죠? 대답을 해줘야겠죠. 나 뭐 쌀국수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설명 의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보이죠?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여기다가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설명 의문문이 맞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마지막입니다. 가봅시다. 43번 보니까요. 자, 1번. 가는 수용자의 반응을 숫자로 제시하여 매체 자료에 대한 수용자의 선호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볼까요? 자, 숫자 표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좋아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나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어 여러분 지금 채팅이죠. 채팅인데 분리되어 있지 않죠. 서로 양방향, 쌍방향 소통을 하잖아. 3번. 나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 하이퍼링크 있어요? 나에? 없죠. 가에는 있는데 나에는 없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여러분들 알려나? 난 이런 거 옛날에 다 컴퓨터 시간에 다 배웠어. 정컴 이런 거에서. 자, 얘는 틀렸죠. 나와 달리 가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죠, 여러분. 그냥 우리 이런
SNS, 인스타가 됐든 페북이 됐든 뭐 정보 공유 시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물론 스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지만 이건 아니니까. 그쵸? 5번. 가나는 모두 음성 언어와 시각자를 결합한 복합 양식으로 가는요. 음성 언어가 없죠. 이건 그냥 글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에서 끝났고 내려가면 안 돼요. 실전 시험에서는 1번 고르고 바로 넘어가는 거야. 자, 두 번째. 기억은요. 학교 체험 행사 안내도고요. 니은은요. 환경단체 체험 행사 안내도래요. 아, 환경단체에서 주최한 체험 행사 안내도를 참고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죠. 니은을 참고해서 기억을 해보자라는 거니까. 쉽네요. 자, 45번. 이게 조금 이제 문제 풀 때 조금 성가시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정답은요. 3번이죠. 왜요? 민재가요. 여기서 화살표는 모두 지우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민재 의견을 바탕으로 화살표를 표시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정답은 3번. 이게 3점이다. 자, 됐나요? 일단 여러분, 문법은 개념 정리를 틈틈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35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쌤이 아까 말했죠?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자, 35번에서는 불규칙 활용 파트를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여러분 개념을 날 잡고 8주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문제 풀 때마다 나오는 걸 복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두 번째는요. 의문 변동 파트를 돌려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사실 탈락 파트긴 해요. 아, 탈락. 동음 탈락이죠. 자, 그 다음 여기는요. 36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딱 파트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준말 형태니까 한글 맞춤법에 오히려 가깝다라고 봐도 되고요. 37번은 높임법 파트죠. 그래서 높임 표현 파트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에서 상대 높임은 조사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쌤이 그거를 필기할 때 엄청 열심히 해주거든요. 38번도 다시 의문 변동입니다. 얘는 의문 변동의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골고루 나와 있으니까 여러모로 확인해야 되고요. 39번은 고전 문법에서 품사 파트인데요. 사실상 이거는 친구들이 꼭 고전 문법을 모르더라도 그냥 양성모음, 음성모음, 뭐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냐, 모음으로 끝나냐 정도를 알면은 풀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전 문법을 공부할 때는 꿀팁이 있어요. 자, 꿀팁은 뭐냐면 현대어 번역과 비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고전 문법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현대어 번역 부분을 더 열심히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죠? 이 현대어 풀이. 요걸 더 열심히 보세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지금 엄매 파트의 이제 풀이는 끝났네요. 그럼 두 번째 이제 화작을 또 쌤은 찍어야겠네요.